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재외 유권자 22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투표 진행 소식과 함께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주말 오후 1시 뉴스와 뉴스투나잇, 뉴스센터 13을 중심으로 안호림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매체에서는 대선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도 동정 기사부터 대담, 인터뷰, 분석 기사까지 다양한 형태로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의 대통령 선거 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일 낮 1시 뉴스에서는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행보에 대해 차례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전북 유세에 나섰는데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제시한 공약들을 소개하며 윤석열 후보와 신천지 간의 의혹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영남 유세의 이틀째를 맞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 거친 비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좌파 비즈니스 공동체이며 민주당이 강성 노조만 우대했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대장동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고 합니다. 닷새 만에 활동을 제기한 안철수 후보는 배우자 김미경 씨와 함께 서울 중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채취 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적인 언급은 삼가면서 오미크론으로 더 심각해진 코로나 위기를 국민이 합심해 고비를 넘기면 좋겠다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심상정 후보는 의정부, 구리, 성남 등의 수도권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주 국민의힘 후보의 여러 의혹을 비판하며 깨끗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양당의 네거티브 공세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18일 오후 9시 뉴스투나잇에서는 여야 거대 정당의 후보와 양당 관계자들의 독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대선 열기가 가열되면서 거대 양당의 입의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재명 후보의 검찰 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지라는 발언과 윤석열 후보의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 돌연변이 정당이라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기사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삼족을 멸한다는 발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소고기 도둑 발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기생충, 돼지 키우는 줄 알았다, 그리고 추미애 민주당 명예상임 선대위원장의 파시스트 하수인 발언 등 상대방 정당과 후보에 대한 거친 발언 등을 보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자 양대 거대 정당 후보 그리고 관계자들이 전례 없는 수위 높은 공격적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등 네거티브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네거티브 공방만 이루어지고 정책은 실종되었다는 평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도 이런 발언들을 비록 비판적인 논조이긴 하지만 연일 보도하고 있는데요. 18일 뉴스투나잇 보도를 살펴보면 유튜브 영상에서 발췌한 당 관계자들의 발언들이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방송에서 적절한 발언들이었는지, 지나치게 선정적인 보도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의 인상은 언론 보도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은 네거티브 장이 아닌 정책 선거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또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각종 대담, 인터뷰를 통해 대선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출연진들이 대개 여야 전 현직 국회의원, 각 당 선대위 관계자, 정치 평론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내용도 정책 분석보다는 선거의 전략적인 측면과 각종 의혹들에 초점이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각 분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출연자들이 후보들이 지금껏 내놓은 공약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권자인 시청자에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적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인텔이 인텔 자동차 파운드리 서비스 부분 전담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를 연합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1시 뉴스에서는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공급망 부족 현상을 빚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텔은 현지 시간인 지난 17일 인베스터데이 2022 행사를 열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부분 내 자동차 전담 조직을 만들 계획이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펜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현재 약 2배인 1,150억 달러로 늘고 프리미엄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수는 5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인텔의 자동차 반도체 시장 진출 소식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시청자들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상품으로서 2013년 이후 수출액 비중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거의 수출액의 20%를 반도체 수출이 차지했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누리던 독보적 위상은 최근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해당 기사는 너무 짧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정보성 기사에 그치지 말고 이후 예상되는 국내 기업의 시장 예상 점유율, 우리나라 기업 준비 상황 등을 함께 보도하여 정부와 기업을 각성시키는 역할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의 참정권에 영향을 주는 투표 시간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투표법 의결을 연합뉴스 TV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낮 1시 뉴스센터 13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게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 법률 개정안 공포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대선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열어 투표할 수 있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기사에서 장애인 임산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의 격리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 외출 인정을 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는 소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회의에서 코로나19 격리 확진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법률 개정안 공포안에 국무회의 의결에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도 유권자 투표권을 보장하며 안전한 대선이 치러지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기자는 전합니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요 권리인 참정권에 대한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기사 없이 단순 보도에 그친 것이 아쉬웠던 뉴스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투표 당일인 3월 9일에는 확진자 및 격리자가 1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이 과연 1시간 반 안에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 없이 정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확진자 및 격리자들이 사전에 투표소로 이동하는 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없는 점도 아쉬웠습니다. 과거 투표소 위치가 학교나 공공장소를 사용해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선거 다음 날 이들 시설을 수업이나 공공서비스에 사용해야 하는데 선거 후 소독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등 함께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유경 학생은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미니 다큐 아름다운 사람들에서는 버려진 캔에 예술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재생아트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송은 코로나 여파로 국내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50만 톤에 달한다는 뉴스 보도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을 비추는데요.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 사람들은 분주하게 분리수거통을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버려진 깡통을 한아름 주워 작업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특별한 작업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버려진 깡통의 새 출발, 하나하나 손이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쓰레기를 아트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은 깨끗이 오려내고 작품 탄생을 위한 몸단장을 시작하는데요. 어느 정도 다듬어진 깡통들은 세척을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쉬운 작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세척기가 있음에도 일일이 손이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하나 손이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소영 한국재생아트 협동조합원은 눌러붙은 음식물이 말라 캔을 일일이 불려서 씻고 세척기를 돌린다며 캔을 한 번 헹궈 깨끗이 버려달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번 헹구만 해도 이렇게 안 들어붙거든요. 통 안에 있는 각종 오물들을 깨끗이 씻어낸 뒤 다시 한번 세척기에 넣어 깔끔하게 씻긴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세수를 시킵니다. 깡통들은 변신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시작합니다. 화분으로 사용할 때 녹슬지 않도록 흙을 바르는 작업이 그 기본 단계라고 합니다. 제일 그 기본 단계가 되거든요. 기본 준비를 마친 깡통은 취향대로, 감성대로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된다는데요. 또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생활 소품으로 재탄생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미영 한국재생아트 협동조합 대표는 주부들이 취미로 시작해 7년간 진행해왔고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내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방법의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취미생활로 시작됐던 재생아트는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2017년 협동조합도 설립했다는데요.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단순한 만들기가 아닌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의미 없이 버려지는 일상 속 쓰레기들은 모두 작품의 훌륭한 재료가 된다는데요. 기쁨과 보람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김소영 한국재생아트 협동조합원은 처음엔 필요하니까 캔을 주었지만 점차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사람들에게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최미희 조합원은 자신처럼 몰랐던 분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스스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때 흐뭇하다는데요. 흐뭇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쁨과 보람을 통해 재활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쓰레기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에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현재 청주, 울산, 부산, 대구 여러 지역의 조합원들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도 작년에 비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협동조합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기분 좋은 변화도 생기고 있다는데요. 주민들이 스스로 캔을 깨끗이 씻어 모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쓰레기 봉투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김상규 주민은 세척한 캔을 가져가면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주기 때문에 가끔씩 방문한다는데요. 제가 이거 가끔씩 갖다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위해 시작한 작은 이벤트라고 합니다.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근에 김미영 대표는 쓰레기를 잘 버리는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이를 통한 간접 수거가 3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30%는 저희한테 되게 크게 와닿는 게 인근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일을 인식하며 생활 습관을 바꾸어 가는 결과물이라 생각해 뿌듯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재생아트를 알리는 교육 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데요.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 속 쓰레기의 잠재적인 가치를 이끌어내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데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뿌듯함에 재생아트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종이접기 강사로서 항상 새 걸로 종이접기를 했는데 폐품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니 좋다는 한 수강생의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너무 또 신기하고 그랬어요. 지금 김미영 대표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 버리고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쓸모를 찾는 일이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이 아닐까요? 쓰레기 하나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작품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는데요. 시작입니다.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재생아트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나와 협동조합의 문을 닫는 것이 개인적인 꿈이라는 김 대표의 유쾌하고 희망찬 말로 방송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버려진 캔으로 재생아트라는 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학생은 이번 미니 다큐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네, 저는 방송 중에 지속적으로 언급된 잘 버리기, 깨끗하게 버리기라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대에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고 나아가 버려진 쓰레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재생아트로 이어지는 건강한 습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자,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이유경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린 끝에 살해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의 희생이 잇따르자 좀 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스토킹 처벌법에 대한 논란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14일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네네.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네네.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스토킹 처벌법과 이번 사건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반복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도 짚어보시죠. 네.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한 배경은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2021년 4월에 제정해 작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14일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흉기에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예. 피해 여성은 경찰이 스토킹 행위의 최고 위험 수준인 심각으로 분류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 세계일보는 경찰 신변보호 대상이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면서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직전 112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접근 금지 명령 대상이었던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끝내 숨졌고 용의자 조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일보는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에 보다 무게를 뒀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며 경찰과 검찰의 공조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인터뷰 내용을 전합니다. 예. 이처럼 모든 언론은 지난 14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스토킹 행위 최고 위험 수준인 심각으로 분류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전하는데요. 네네. 특히 언론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풀려난 가해자의 보복 범행을 차단할 장치가 없다면서 사망 사건 후 경찰이 가해자 분리 원칙을 강조했음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개입 실패로 창극이 또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지시했는데요.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문제점과 한계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뒤늦게 내놓은 보완 대책 등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또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안전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경이 조속하게 강구해 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예. 세계일보는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반대 의견도 전하는데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모호해서 채권, 채무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지인 간의 갈등에도 적용되는 문제점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경찰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한 원인 중 하나로 스토킹 위험도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서로 다른 판단이 문제였다고 전합니다. 직접 조사한 경찰은 사안을 심각하게 판단해 가해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류로 검토한 검찰의 위험도 판단은 그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는 경찰, 검찰, 법원의 서로 다른 판단이 스토킹 범죄 대응 실패로 이어지는 만큼 스토킹 위험도를 공동으로 판단하는 등 제도 개선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예. 연합뉴스 TV는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유치장 입감을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경찰은 피의자를 최대 한 달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 있는 잠정조치 사후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강력범죄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지난 16일 대검찰청은 스토킹, 성폭력, 보복범죄 등 강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영장 검토 시 재범 및 유해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가해자 접근 차단을 비롯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피해자 지원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조선비즈는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현행 스토킹 처벌법의 모호성과 적용 범위의 문제, 경찰, 검찰의 일관성 없는 스토킹 위험도 판단 기준 문제, 경찰 피해의 신변 보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 네, 가해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스토킹 범죄 처벌에 대한 해외 사례도 그렇고요. 네.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네, 최근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고 용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예. 해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원은 1994년 제정된 미국의 여성폭력 방지법은 연인 간 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을 여성폭력으로 규정하면서 피해자 구제 제도를 강화해왔다고 합니다. 네. 또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에 확대 적용해 추가 폭력을 방지하고 있다며 영국도 2014년 3월부터 일명 클레어법으로 불리는 가정폭력 정가 공개 제도를 시행해 연인 간의 폭력 정가를 공개 열람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의 접근 금지 명령 위반을 강력 범죄로 예고하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예.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 폭력 등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치 추적, 감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치를 동시에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해자 동의를 얻어 휴대폰에 위치 정보 웹을 설치해 수사기관이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안하는데요. 다만 위치 파악은 디지털 전자정보로 알 수 있지만 네. 피해자 보호는 인력 충원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연구원 박사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예. 한겨레 신문도 최근 발생한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 등에서 가해자에게 내려진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은 피해자 보호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접근 금지 명령이나 스마트워치 보급만으로 피해자 안전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는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주장을 전합니다. 예. 중앙일보도 이번 사건처럼 접근 금지를 어기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난다며 현재 긴급 응급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에 불과하다며 이처럼 처벌이 약하니 이를 어겨도 보호 대상자들은 신고할 유인이 떨어지고 스토킹 가해자들은 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제력을 못 느끼는 게 현실이라며 결국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현장에서 대응하는 사법경찰의 재량권을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훈 조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장을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현재 스토킹 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전자정보, 담당 경찰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언론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이 필요하며 높은 처벌의 수위와 경찰 재량권 또한 확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본래 목적대로 피해자 보호와 또 스토킹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언론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짚어주시죠. 네, 경찰의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참변이 또 일어났는데요. 언론은 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의 문제 해결, 법적 처벌 강화와 검찰과 경찰의 적극적인 현장 대처 필요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언론은 현재 경찰의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위치 추적 시스템 개선책인 스마트워치 위치 확인 시스템을 조속히 안착시키고 5차 범위 내에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만든 지침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취재 보도를 해야 합니다. 예. 언론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네. 여기에 언론은 보복 우려가 현저한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스마트워치와 인공지능, CCTV 등 신변 보호 장비 고도화와 확대 보급 방안, 스토킹 담당 경찰을 경찰서에 확대 배치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론은 SNS, 스마트폰처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스토킹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문제점과 법적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사이버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취재 보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